예, 계속해서 담보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좀 이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해도 암기를 위한 겁니다. 이런 지문 자체만 떼놓고 분리해서 보다 보면 사실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저만의 착각일까요? 자, 지문입니다. 이게 기출 지문인데 채권을 담보로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이제 저당권자, 지상권이라는 표현 대신 저당권, 지상권자는 채권자겠죠. 어차피 지상권도 담보지상권이라면 채권자 개념으로 바꿔 쓴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출제를 좀 더 명확하게 했다면 이런 표현을 써야겠죠. 채무자 등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란 문구가 들어가야만이 사실 좀 더 정확한 출제 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출제 지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이제 포인트를 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채무자 등이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일이 없으니까 지상권 침해라는 게 개념이 논리적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수익 침해의 경우에 우리가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차임 상당의 손해라는 것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의 연결고리는 채무자 등이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로 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에 따라 배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나온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그래서 이런 문구를 기출지문에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 경우가 이제 이 경우입니다. 이 앞 지문은 배웠습니다. 256조 단서의 점유할 권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미 존속기에 남아서 지상권이 있으면 점유할 권한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미 지상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상권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물건과 채권을 싸우게 되면 물권자 이기지 않습니까? 점유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56조는 반복학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을 부합물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배웠죠. 단서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한이라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권한에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다음으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민법 279조에서 배운 거죠. 이런 문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판결을 내릴 때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우라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은 지상권자겠죠. 왜냐면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해야 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겠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우리가 앞서 256조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이제 지상권자가 사용 가치는 누구한테 있죠? 누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용 가치는 지상권자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는 제한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배타적으로 하는 게 영구적으로 영원히 그 사용 가치를 더 이상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제약을 받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자를 설정한 토지 소유자라면 사용 가치가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용 가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그래 사용 가치가 제약받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영원히 사용 가치를 빼앗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256조가 단서가 정한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런 계약을 하더라도 지상권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차피 사용가치 제약받는 거잖아. 그럼 사용가치 제약받는 상태에서 토지 사용 권리를 받은 거라면 점유할 권한은 아니다. 즉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자, 혹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언급했던 내용은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잠시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 제가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좀 강의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좀 불편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 표현이 들어가요. 단서가. 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적극이다. 제가 채무자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약정에 따른다고 했죠. 그런데 왜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자,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지상권의 경우 담보지상권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공사할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즉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면 담보 가치의 하락을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 적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한계가 어떤 한계? 저당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걸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토지소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는 56조 단서에 정한 권한에 해당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했었죠. 채무자 등에서 사용수 배제하지 않아서 공사할 수 있고 그런데 제3자가 판결 동일한 효력 있는 조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명의를 변경받았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경우는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토지 소유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경우도. 근데 이 경우에는 256조 단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측면이 달라요. 이거는. 이게 바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거였어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해결책의 사안이 달랐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지문이 출제된 건 아닌데 이해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조 판례로 쓴 겁니다. 혹시나 이제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이거는 부합의
측면이었습니다.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근데 차원이 들린 거죠.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과. 이거를 철거하는 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벌목된 나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제가 아까 담보지상권에 이른바 담보지상권의 경우에 피담보채권이라는 개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당권에는 개념상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당권. 그러니까 하나의 운명이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 부정성이에요.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돼야만이 저당권이 성립되는 거고 피담보채권이 변제, 기타, 소멸시효, 기타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런 개념이 하나 나온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게 담보 물권의 특성입니다.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함께 넘어간다. 그게 수반입니다. 함께 따라간다. 개념이 다르죠. 측면이 성립과 소멸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양도, 피담보채권을 매각했다는 경우입니다. 혹시 NPL, 경매에서 이제 NPL 채권이라는 게 양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수반성 개념이 중요한데 수반성 개념은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 개념이 나오는 것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상권에는 우리가 통상 지상권에 피담보채권이 있나요?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에요. 피담보채권은 어떤 개념이 있을 때? 담보물권일 때 나오는 거예요. 담보물권. 근데 이거는 특성은 본질은 뭐예요?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에는 피담보채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상권에 대해서 피담보채권, 즉 담보물권을 성격하려면 법조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 어디다? 전세권. 전세권은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그 내용 다 나옵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근데 지상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가 아까 지상권의 개념 설명했을 때 전세권 설명했죠. 토지를 전세는 전세를 지급하고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전세기간이 종료가 끝나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효력이 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근거해서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는 건데 지상권은 법조문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용익물권의 성격만 있습니다. 만약에 담보지상권이라는 개념 하에 인정하면서 피담보채권을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담보물권의 특성을 갖는 겁니다. 피담보채권의 개념을 저당권처럼 인정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게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허락이 될까? 안 되죠.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지상권에는 담보물권을 인정할 근거 조문이 없어요. 전세권과 비교할 때. 따라서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피담보채권의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근거로 해서 피담보채권 확인을 구할 청구도 못한다는 게 출제 포인트였어요. 어떤 게 지문이냐면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왜 없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문은 어땠습니다.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게면 지상권 설정 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얼마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확인해소를 구한 겁니다. 만약에 저당권에 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상권 설정 등기는 그런 확인해소를 할 수 없다는 왜? 지상권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피담보채무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겁니다. 없는 것에서 확인을 구하죠. 확인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합니까? 이게 지금 확인의 소라는 어려운 지금 표현인데 그렇게 읽으십시오. 지상권 설정 등에서는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확인할 수 없는 것에서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소송은. 좀 어려운 지문인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확인할 수 없는 것에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불가능하다. 자, 이제 담보지상권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출제가 이제 간혹 됩니다. 근데 지문 자체가 어려워요. 지문 자체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와서 나름 준비를 해서 좀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존속기간, 지상권은 존속기간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26회 되는데 어떠냐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단 전조가 어떻게 되냐면 건물 1, 2, 3에서 30년, 뭐 15년, 5년 이런 식으로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최단 존속기간이면 뭐냐면 약정으로 이제 존속기간 정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이만큼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30년으로 최단 존속이면 건물은 뭐 이게 뭐 연화 등 좀 견고한 건물입니다. 견고한 건물은 30년이 최단 존속 기간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20년만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30년으로 하는 겁니다. 최단 존속 기간이.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이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20년을 했다 하더라도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최단 존속 기간.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존속 기간, 전조는 존속 기간을 정했을 때 최소한 이걸 지침을 따르는 건데 존속 기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 이 규정에 따라서 존속 기간을 정한 것을 본다.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속 기간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상권이 실제로 쓰이는 경우가 언제라고 했죠? 수입차 매장들이 지상권을 활용해서 건물을 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면 될 텐데 토지를 구입하는 대신에 그냥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애간딱 딱 보면 돈 좀 들었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화려합니다. 그런 것들을 짧게 한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합리함을 방지하게 합니다. 사실 약정은 그게 최단 존속 기간 이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 26회 한번 됐다는 거.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소멸 청구, 지상권의 소멸 청구. 지상권을 없애는 거잖아요. 자, 지상권을 없애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합의에 끝내는 거야. 그러면 법조문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게 OX를 맞추려면 법조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법조문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오히려 지상권 소멸 청구는 차임을 2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조문을 아냐 모르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권리 행사를 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잖아요. 지상권은 계약을 통해서 했어요. 그럼 계약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계약을 벗어나는 게 그 사유가 일방적인 거예요. 소멸 청구라는 거. 소멸 청구는 그냥 나 소멸할게.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리를 당사자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법조문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계약의 근거가 있던가.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법조문에 이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 사유를 이유로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민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지상권자의 갱수임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자, 매장, 제가 수입차 매장을 하게 되면 되게 화려해요.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30년 했다.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을 등록했어요. 갱신한다. 누가? 지상권자.
갱신한다는 것은 계속 뭔가 소유를 계속 하게,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권리를 약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에 30년 끝난 뒤에 지상권자가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조항을 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자는 283조 1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 요건이 있어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축목이 현존한 때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잘 합니다. 일단 현존해야 합니다. 계약 소멸한 경우에도 계속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소멸이 뭘까? 이 해석이 문제 중요합니다. 현존하는 때도 중요하지만 소멸이 언젠가?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소멸이라는 것은 존속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한 거다. 이 소멸의 개념은 존속기간이 만료해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준수해야 하고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단 존속기간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상권의 경우는 언제든지 어느 경우든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현존한 때 소멸 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 근데 여기서 또 혼동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계약갱신 청구에서 가장 접하는 분야가 어딜까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예요.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나 계약갱신 청구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어요. 즉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갱신이 돼요. 예외사유, 거절사유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즉 형성권적 의미가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계약갱신 청구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갱신되는 형성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상권자가 제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야, 존속기간 만료가 끝났어. 근데 아직 건물이 존재해. 그러니까 나는 계약갱신 더 원해. 그러니까 계약갱신 하자. 하나의 제한인 겁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가 돼야만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형성권은 상대방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선택권 설정자가 계약갱신 원하지 않냐는 이 분과 대리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지상권 설정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 좋아, 계속 갱신하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나는 원치 않아,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일방적 의사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니다는 겁니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갱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는 지상권자는 예비적 수단, 그래? 너 원치 않아? 그러면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걸 대신 네가 사가. 일단은 지상권자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갱신을 원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선택권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지? 갱신은 안 되고. 근데 이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설치한 뭐 공작물 수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멸 권원에 의해서 설치한 거죠. 이거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 거예요. 그렇죠? 부합의 법리에 따르면 전멸 권원, 지상권에 의해서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물건을 부속시켜서 이 부속물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250 단서에 따르면 부합의 그 법리의 단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공작물의 부동산에 부합된 게 아니라 이 부합물은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지상권자 선택이 뭐냐면 내가 다시 가져가지. 활용 가치가 있으면 수거할 수 있어요. 지상물을 수거할 권한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수거하는 대신에 이걸 수거하게 되면
분리된 순간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목 같은 경우는 수목을 이식할 땅이 필요하고 또 땅이 온 김에 잘못하면 겨울이라면 얼어 죽어요. 겨울에 나무 뭐 이식 못 하니까요. 대부분 봄이 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그럴 때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즉 지상권자는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 하나는 수거권, 내가 그냥 가져갈게. 그런 권리도 있고 그 대신에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상당한 가액으로 적정한 이제 감정을 통해서 적정한 가액을 산출하겠죠.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이게 잘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 소멸이라는 반복했습니다. 7조에 댓글이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다.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조문이죠. 7대 된 지문입니다. 이 정도는 정확한.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아까 지상권 소멸이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였기 때문에 이 문장이 붙는 겁니다. 아까는 법조문에는 지상권이 소멸이라는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존속기간 만료다. 그걸 합친 거예요. 그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수고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조문이 앞 조문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거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한마디로는 또 수거할 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정 계약에 따르면 원상을 회복해서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수거할 권리도 도출이 됩니다. 수거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수거할 권리도 있지만 아까 선택권이 있었다고 했죠.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치 않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반대로 이제 이 조항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거 의무라는 표현을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수거 의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전항의 경우에 즉 지상권자가 수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수거를 한다는 전제했을 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수거권으로. 그런 경우에 누가요? 주체가. 좀 전까지 지금 매수 청구권을 누구한테 배웠었죠?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권 행사했죠. 어떤 경우에 한다는지를 머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고 지금 누가요? 주체가 지상권 설정자가. 어떤 경우에 지상권이 소멸해서 지상권자가 이거를 수거하려고 수거할 수 있는 경우겠죠. 그 경우에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하는 얘기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제 이 표현과 이게 만약 의문의 포인트를 너무 두시면 이해가 안 돼요. 수거가 의무가 있는데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거권이 있다 하시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권을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조문은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도 있고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죠. 지상권 설정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가 특이합니다.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대부분 일방적으로 형성권이다. 그래서 그 순간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드뭅니다. 오히려 상가 건물 임대차나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때 경우는 있는데 매수 청구권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자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출제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군지, 어떠한 상황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회에 나온 거예요. 다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상권을 소멸한 권리가 있으려면 항상 법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걸 하나에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법적 근거 280조라는 소멸 청구권을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만 하겠죠. 어떤 경우다?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누가 지상권자가 치료 지급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지상권자겠죠. 그 사람이 언제? 2년 이상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하십시오. 포인트는 이제 2년 이상입니다. 이게 2년 이상 이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에 자 지상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갑 있고 우리 지상권자예요. 그런데 지상권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토지 사유자는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하나의 궁금증이 쟁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냐면 하나가 뭐냐면 먼저 토지의 양수인이 이 경우네요. 갑이 소유자였고요. 을이 지상권자였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자가 변동됐어요. 소유자가 변동이 됐어요. 변동된 사람은 A라고 할게요. A가 을을 상대로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소멸 청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소유자가 변동된 이후에 을이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겠죠. 자, 그러려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거겠죠. 소유자가 변동됐으니까 지료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하려면 논리적 과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을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게 돼야겠죠. 그래야만이 연체라는 이유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연체 사실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갑을은 당사자지만 새로운 소유자 A는 당사자가 아니죠. 지료는 약정이 있었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A가 을한테 지료를 청구하려면 약정이 기초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등기가 되었다는 전제겠죠. 그렇죠. 출발점은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A는 을에 대해서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을은 약정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료에 대한 약정이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바뀐 소유자한테 2년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A한테 지급하지 못한 게 1년밖에 못 돼요. 그런데 을이 전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1년을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너 전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1년 지료 연체했어. 거기다가 너 나한테 A 나한테 1년 연체했어. 그럼 2년이네. 그러면 그 2년이 됐으니까 소멸 청구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종전 소유재단 연체 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소극입니다. 즉 소유자야 네가 전 소유자의 연체 사실을 합산해서는 안 되고 오직 너하고 지상권자 사이에서 2년 이상 연체가 돼야 할 때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종전 소유대 토지 양수인이 바뀌었죠. 아까 갑에서 A로 바뀌었습니다. A가 지상권자 을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재단 연체 기간의 합산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양수인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와 지상권 사이에 2년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논란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의 그 쟁점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여종서 성까지만 하셔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을로부터 받지 못한 차임 여체에 그 기간까지 주장해서 합산해서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 1년 있었어? 이거 합산하면 2년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자가 된 이후로 을이 2년 이상 연체를 했을 때 2년 이상 연체했을 때만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쟁점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 판례는 그 법정 지상권 이제 살펴볼 텐데 좀 전에 32일, 31일, 29일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왜냐면 우리가 시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그전 것도 할 수 있어. 왜냐면 계속 승계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배우는 것들 보면 물건은 승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감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쌓이다 보면 이런 지문들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법정 지상권. 자, 법조문부터 보겠습니다.